네, 이제 마지막 제 4부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포에틱 시학이라는 곳에서 예술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했으면 하는 경험했음직한 이런 어떤 아주 완벽한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원래 이제 우리말 예라는 것은 심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이제 가지 줄기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이 있어서 그것을 흙이나 이런 데 심으면 자라고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꽃 피어지는 것입니다. 심어서 가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손을 놀려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꾀와 같은 것입니다. 꾀라는 것은 꼬이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어딘가 누군가를 꾀다 할 때처럼 불러서 꾀꼬리 사람들의 이 소리를 이제 그 사람들의 이 귀를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꾀라는 것은 불러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갈고 닦아서 잘 가꾸어서 아름다워요. 그럼 이 아름다운 모습을 누군가가 잘 뛰어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겠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와 칭송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그렇게 남들이 우러러 보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하나의 작품에 적용을 한 것이죠. 어떠한 슬픔이든 특히 이제 트라게디라고 하는 어떤 비극이라고 한다면 비극의 원래 뜻은 이제 트라게디는 희생극이라는 뜻입니다. 트라 하는 것은 이런 이제 그 신에게 바치는 양의 울음 소리를 뜻하는 글자 있는데요. 그 자체로는 뜻이 없는 낱말입니다. 양에게 바치는 것이니까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신에게 바쳐서 우리 인류의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 속죄를 한 뒤에 그는 죽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트라게디라는 게 무엇이냐 이걸 얘기했을 때 나를 이제 그 아가멤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딸을 바쳐가지고 자기를 희생한 것이죠. 그리스 원정대를 이제 풍랑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던지고 죽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 희생인 것이죠. 트라게디. 이런 장면들을 그려냈을 때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그려내는 것, 이것을 예술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나의 가장 완벽한 모습, 가장 온전한 모습, 나의 가장 나다운 모습을 내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려낼 수가 있겠고 그 모습을 내가 그려냈을 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은 만족하겠죠. 그런데 내가 나의 나다운 모습을 그려내긴 했는데 그 이룰 길도 없고 그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뭐 대학에 떨어지면 나는 더 이상 나다운 내가 꿈꾸는 나는 이룰 수 없다라고 좌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아주 나에게 실망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게 되죠. 이럴 때 내가 누구냐라는 물음을 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나다움에 어떤 가장 완전한 모습을 내가 꿈꿀 수 있으니까 이걸 예술이라고 봤을 때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닿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을 때는 이 물음이 물을 때는 만일 여러분이 그런 물음을 물었다면 이미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이 물음은 어떻게라는 질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를 수행해야 할 주체인 나가 누구인지를 이미 물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더 설명이 좀
될 테고요. 자, 이렇게 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나의 그 하고 싶음에 몸에 의해서 이끌려질 때도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기 공무원 돼 그러면은 사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되라고 말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공무원 되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때, 사람들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있을 테고요.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예술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나를 잘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내가 살아가는 길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욕망을 따라가는 길.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이 경우엔 되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잘 묻지 않게 되니까 이건 제외를 한다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사람들 나와 남들이 다 사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이거 하고, 아니야 나는 나다운 나로 살아갈 거야, 스스로의 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일단 나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이것을 정리해 보고 싶은 건데요. 가장 어려운 거는 누구라는 이 낱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찾아봐 주시고 누구라는 이 낱말의 뜻이 뭔지 좀 찾아봐 주시면 저도 계속 고민을 할 테니까 또 서로 이제 그것을 함께 찾아가 보는 방식으로 우리 강의를 이끌어가도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인류, 사람 무리는 무리지음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하나의 무리죠. 또 가정, 우리 가정도 무리입니다. 무리라는 것은 물처럼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무리의 근본 특성이죠. 소떼도 마찬가지고요. 무리 짓는다 할 때는 하나의 방향이 있긴 있는데 물처럼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데 모여서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걸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고 또 우리로도 살아왔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울이라는 것은 일종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머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한 군데 성을 지어서 머물러 산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됐든 무리가 됐든 나는 언제나 그 안 가운데 하나로 한 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아주 그 강한 끈으로 묶여 있는 우리 속에 살지 못하고 점점이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일종의 점들의 집합 정도로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혼자 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혼자 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혼자 나라는 것은 그 무리지음에 또는 우리 같이 하는 이 구속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유입니다. 자유의 정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현대인들은 혼자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 정치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현대인들만큼 자유도가 높아진 시대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을지라도 혼자 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뭔가 자기가 마음이 맞는 이런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아가길 좋아합니다. 물론 자기 방도 있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한다. 혼자만 외떨어지고 동떨어진 이런 삶을 힘들어한다. 이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외로 간다는 것인데요. 외라는 건 뭐 왼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빗나간다, 어긋난다, 겉돈다 이런 뜻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내가 혼자 안 가면 나는 외로 가는 거죠. 이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가끔 위험을 느끼기도 합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럴 때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고립됐을 때. 고아의 경우에 친구를 만들지 못하면 외로워지게 되죠. 또 이제 탈북자들도 어쨌든 끼리끼리 뭉치거나 또 한국 사회에 친구를 만들면 외로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외로움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껴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고는 싶은데 외롭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이면서 더불어 있는 혼자 더불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혼자 더불 이것을 함께라는 말로 쓸 수 있다면은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나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무리나 모아리나 또는 더불나 혼자 나도 아닌 이 모든 것들을 한데 그냥 아울러서 있는 함께 나 이런 새로운 종류의 나가 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답하는 건 비교적 쉬운 편이어서 제가 따로 글을 올려드렸지만 필요한 만큼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몸, 맘, 모아리라는 것의 컴포지툼, 결합체이다. 이렇게 짜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몸살이도 하고 마음살이도 하고 모아리살이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몸살이라는 것은 일단 저절로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관심은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 미용을 하는 것도 피부를 위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의 어떤 가꾸기 위한 것이죠. 칭찬받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위한 것이죠. 근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은 뭐 이런 아름다움이 어디 문제가 됩니까? 아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때는 아름다움은 갑자기 사라지게 되겠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몸살이가 밑바탕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잊히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마음살이가 몸통 우리의 삶을 장악해버리게 되는데 이 마음살이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걱정과 또 이제 어떤 불안과 좀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의 그 이제 마음 졸임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은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근본 특성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특성이 있어서 모알이라고 하는 내가 사는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사건들, 자연 등등과 끊임없이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 일종의 그 하나의 무리를 새로운 형태로 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여살이를 하면서 마음을 통해서 그 모임의 방식을 모임의 목적을 끊임없이 바꿔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규정한 사람이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렌트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해 줄 때 비로소 그게 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웃이 없는 나 또는 투명인간 나, 이건 나일까요? 아렌트가 얘기를 들었던 건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 의자.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의자가 5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 6명이 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칠판에 유대인은 의자에 앉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빈 의자가 5개가 놓여 있는데 칠판에 유대인은 의자에 앉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6명이 모두 의자에 앉고 있질 않아요. 그럴 때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당시 이제 퍼블릭시티라고 하는 퍼블릭 스피어 이렇게 어떤 말과 행동,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본 조건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됨을 이루는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저는 조금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한번 바꿔서 좀 더 깊이 숙고를 좀 해봤습니다. 누구라는 말을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누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 나의 나됨을 밝히라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밝히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라는 말에서 나됨의 첫 번째는 나의 이름을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나를 내 삶의 서사시 나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다면 구연상 이런 이름을 얘기했다면 그 이름 석자는 단순히 기호가 아니고 삶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임자다,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승전결이 있겠죠. 그 이야기에는 태어나고 중주해가지고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또 작은 이야기들. 제가 꿈꾸는 건 이런 거고요. 저는 우리말로 철학하길 꿈꾸고 있고요.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겪어온 모든 이야기들이 또 곁들여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로 촘촘히 맞물려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이루 다 쓸 수 없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이야기의 총 주인공 이것이 바로 자기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사로운 말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너 누구냐 그랬을 때 저 구현상입니다 하면은 그건 하나의 이야기의 덩어리, 이야기 뭉치의 주인공이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내가 들려줘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곁들이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지를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너무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서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당신 누구시죠? 했을 때 아니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망설여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댐의 툭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이제 좀 말놀이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나댐의 처음 할 때 첫, 다음에 둘째 할 때 툭 이런 식으로 셋째 할 때는 그냥 셋이라고 쓰겠죠. 넷째 할 때는 넷이라고 쓸 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새로운 맛을 내기 위해서 쓴 건데요. 두 번째는 신분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특정한 모아리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숙대의 한 구성원이죠. 또 제가 사는 한 동네의 뭐 주민이겠죠.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 집에서는 뭐 한 이제 아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하나 자기가 속한 수많은 모아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아리마다의 신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밝히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신분은 자기 이름만큼 그 이야기의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힐 때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도 큰 이야기 또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고 곁들이가 있고 머리 되는 이야기가 있고 꼬리 되는 얘기가 있고 이야기의 층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신분 같은 경우라면 아마 이야기의 층위로서는 위에 이렇게 위쪽에 머리 쪽에 놓이는 이야기일 것이다. 다음에 이제 셋째는 요건 내가 실제로 살아왔다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살아온 삶의 바탕을 두면서도 내가 그 구성하고 있는 세계,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세계까지 포함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럼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아직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세계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으로서의 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그럼 현재 여러분이 대학생인데 대학생으로 끝내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아직 이렇게 엄청난 미래가 열려 있는데 이 미래를 그래도 여기서 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 고민은 세 번째의 나의 나됨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을 수 없는 형태이지만 이걸 담지 않고는 나의 나됨을 너무나 크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담아내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 있는,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 우린 보통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을 밝힌 뒤에는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신분을 밝힌 뒤에는 좀 더 중요하게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요, 누구냐면요, 이렇게 제가 인사받은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대표라는 그분이 하는 일이죠.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는 환경시민센터 사무국장을 만났을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비록 그 나의 나됨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은 대표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누구냐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아주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세 층위로 나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있고, 심지어 나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엉켜 있어서 그걸 내가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위한 것입니다. 뭐 저의 상상력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고요. 누구라는 이 낱말이 좀 무슨 뜻일까요? 일단 국어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좀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의 어원이라든지 낱말 뜻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해서 추정을 한 겁니다. 어림잡음인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이제 뜻은 누구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그가 놓일 자리에
눕히는 것. 요거는 일반적인 뜻을 좀 가져다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놓일 자리에 누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누구라는 것이 놓이는 자리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셜 퍼슨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격과 연결되는 거겠죠. 그럼 누구 물음이라는 것은 그가 놓인 자리가 어딘지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는 누이다 또는 눕다라는 말과 달리 그냥 뉘라는 말로도 쓸 수 있다. 뉘라는 말은 본디 누에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에, 누이할 때 누이. 누에라는 말은 뽕잎을 먹고 씨를 토하는 거 아시잖아요. 누이. 누이라는 말은 누에라는 말도 있는데 또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벼의 나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속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누이라고 말해 누구라는 말은 드러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묻는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눕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 눕다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누구라는 말은 누룽지처럼 눌러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누룽지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밑바탕에 쭉 눌러붙어서 달라붙어서 한데 엮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생각을 위한 상상력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놀이를 해드린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스스로 말놀이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